공론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겠니? 공론장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만들자고 한 거야? 공공의 토론을 위한 장소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공론장입니다. 이해가니? 이거를 시민민주주의 혹은 수의 민주주의라고 하고, 이 애초에 이런 게 발달하게 된 배경은 이래. 옛날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였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 양상.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는 국가 규모가 어땠어요? 작지. 도시구만 폴리스잖아. 폴리스. 그래서 정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500인 평에 이랬거든요. 도시에 있는 성인 남성들을 다 모아봐도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걔네들은 아테네 제국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면 스파르타전 그 페르시아 전쟁 이기고 나서야 아테네가 느낌이 돼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고 돈이 좀 많고 전쟁하면서 자본 노예 같은 거 좀 많고 해가지고 물자는 좀 남아들고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이게 제한적인 환경이죠. 그런 경우가 역사상에 별로 많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테네 속에서만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거예요. 도시 크기가 작고 거기 있는 성인 남성들은 전부 다 일을 안 해도 되는 시점. 그지? 근데 직접 민주주의인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다 무슨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간접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대의 민주정치와 같은 말입니다. 대의 민주정치는 의사를 대표한다. 그래서 의사를 대변한다는 뜻이고 대신할 대자를 써요. 내 의사를 대신해서 누가 대표들이 정치가들이죠. 정치가들이 대신 정치를 한다는 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니 그럼? 부패. 그러니까 내 의사를 대신한다 그래가지고 대표를 뽑아놨는데 얘네들이 내 의사를 제대로 대변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의 역할은 뭐만 하는 것뿐이냐면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정치의 주인이 되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슈페터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정치의 주인이 되는 거는 4년에 한 번뿐인 거지.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괜찮니? 그래서 이 정치 세대가 워낙 복잡하네 오늘날에는. 그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고 일이 너무 많아졌죠. 우리가 법 만드는 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참가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그래서 대표를 뽑아놨더니 우리 의사대로 내 의사 투가처럼 해가지고 내 의사를 잘 대변해주면 좋은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되더란 얘기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는 민주정치가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잖아. 내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가하고 그걸 집행할 정부 관계들도 참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준 이런 식으로 나는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주세요 하면 정부가 토론할 거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의사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집행하면 어떤 식으로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뭘 만드는 거야? 공론장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가지는 안 어렵죠.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의민주주의 혹은 수의 민주주의라고도 불러요.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라는 얘기합니다. 나눠준 거 벌써 담론윤리 그거 이제 현대 효율성 강조한 현대사회라는 거고 책으로 봅니다. 책으로 담론윤리를 강조하고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해 드리죠. 여기에 의사소통의 합리성 저기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의사소통의 합리성 네 번째 줄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밑줄 긋습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 네 밑줄 긋고 의사소통의 합리성 여기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장일치여야 돼. 그리고 다수 의견이 아니에요. 빈칸트는 똑같이 나와있어요. 자, 우리가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몇 명 있었다. 누구누구 만장일치를 얘기해. 롤스, 그렇지. 가장 대표적이지. 또 사회계약론이랑 롤스는 무슨 상황에서? 시민불복종 때도 그렇고 사실은 앞에 나오는데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할 때 만장일치 과정을 거친다고 했지. 그 시민불복종할 때 나온 그 정의의 원칙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에요. 무지의 베일을 쓰고 괜찮지? 그리고 사회계약론 때 사회계약론도 다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넘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다 전문가들이 이해 당사자들은 다 참가하는 거란 말이야. 자격 제한이 따로 없어요. 참가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 참가할 수 있고 내가 안건으로 올리고 싶은 모든 안건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공공의 토론 장소는 공론장이죠. 왜냐면 이 공론장에서 의사소통 결과 서로 수기 과정을 묻힌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합리적 토론을 거치면은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안건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이해가 만장일치 다수결이 아니다. 여기서 동의를 안 했는데 뭐 이런 과정을 거쳐. 이 공론장은 일반 모든 장소가 그냥 이런 공론장만 공론장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모든 장소가 공론장이거든요.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도 공론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는 짜장면으로 동일해야 된다. 어머니는 오늘은 짬뽕을 먹고 싶어요. 아들은 오늘은 뭐 탕짜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고민하더니 그러면 짜장으로 동일하는데 대신에 탕수육을 따로 시키는 걸로 하자.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럼 탕수육은 시켜도 되는데 부먹을 하지 말고 찍먹으로 합시다. 그러면 인정해요. 이런 식으로 합의 과정을 거치면 모두가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서로서로의 양보를 통해서. 여기 만장일치는 모두에게 완전히 원래 의사를 모두 합의하는 것, 모두 원래의 의견에 모두가 흡족한 결과는 당연히 만들 수가 없지. 대립하는 의사인데 의견이 대립할 때 두 의견을 공통으로 성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잖아. 대신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이건 좀 어떻게 양보하시죠.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는 수기 과정을 거쳐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결과는 만장일치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따를 수밖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과정에서 내한테 불리한 결과가 노출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거 내가 동의한 거지. 만장일치잖아. 따라야 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 같은 것도 충실히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뭐 전문가가 참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뭐 성형도 부작용이 있죠. 성형에서 이런 막 그 모형물이 막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뼈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돼요. 내가 따르기로 했으니까 부작용까지 미리 설명을 들었다면. 안 들었다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 그러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데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따른 토론이라면 만장일치고 그다음에 그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 뭐 다수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이 나와요. 이건 뭐 사회계약론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롤스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수의 결정은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합의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따르는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따르려면 밑에 이상적 담화 조건 4가지는 다 외웁니다. 별표 쳐놓고 이상적 담화 조건 4가지 이해 가능성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같은 거 얘기하는 거냐면 언어가 서로 통해야 돼요. 한국인들끼리 토론하고 있는데 거기 중국인이 들어와서 중국말로 대화에 참가하면 돼. 의사소통 가능하고 이해 가능성 이해가니? 첫 번째. 두 번째, 정당한 규범에 따라 논쟁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남의 말 끊지 말고 토론 이런 거 다 훼손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 막 어지럽히면서 내 의견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정당한 규칙에 따라야 되고 정당성이고요. 그리고 담화 내용이 참여하고 진리의 바탕을 둬야 된다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안에서는 진실만 말하고 등쳐먹으려고 일부러 내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고 싶잖아. 내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일어나면 좋은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는 만장일치랬지. 여기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따른 건 만장일치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따르면 다 따라야 되거든. 만장일치니까. 나도 동의했으니까. 근데 남이 속여서 내가 내용을 잘못 알아듣고 남이 좋은 것만 막 포장해서 알아들어가지고 여기 동의했잖아. 그러면 제대로 토론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니? 요 4가지 담화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고. 진리성, 그래서 담화 내용이 참여해야 되고 진리의 바탕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성, 이거 사기치지 말라고.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남에게 일부러 이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그 언어나 뭐 수치 같은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통해서 뭘 한다? 사회 통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밑에 갑니다. 담론윤리 특징. 이런 걸 다 담론이라 그러고요. 담론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당성을 공적 담론에서 찾는다. 이야기 담자였습니다. 이야기와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토론 주제 같은 걸 담론이라고 해요. 토론 주제. 이러한 토론 주제들에서 정당성을 찾고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강조한다.
요 원인이 이겁니다. 저기 행정 경제체제 영향이 과도하게 강화됐다. 오늘날 행정체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시민들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 시민들 의사가 무시돼서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공론장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공론장에 따로 참가 조건이 없긴 한데 이거는 하나만 적읍시다. 공론장에 참가할 수 있는 주체는 뭘로 제한되냐면 공론장에 참가할 수 있는 주체는 첫 번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언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 능력. 두 번째 행위 능력이 있는 게 언어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개인만이 따로는 요거 제외하고는 따로 공무원장 참가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통해야 되고 이거 복지정책 같은 거 얘기할 거란 말이야. 복지정책 얘기하는데 복지정책이 뭔지 알고 있어야 복지정책 이런 거 효과 같은 걸 이해하고 아 이거 합시다 맙시다 결정할 수 있겠지 의사를 낼 수 있겠지. 기본적인 언어 능력, 이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우리가 복지정책 같은 걸 강화하면은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몇 퍼센트를 더 내야 돼요. 매달 10만 원씩 더 추가로 세금을 걷습니다. 라고 했는데 10만 원 낼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거 이런 결정을 나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은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런 애들까지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이런 애들은 투표권도 없잖아요. 사실. 투표권 행사하는 것도 이게 행위 능력이나 이런 의사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토론에 제한됩니다. 빼고는 다 참여 가능해요.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다 당연한 얘기인데 밑에 질문 있어요 봅니다. 질문 있어요. 다양한 가치 규범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 이게 공론장이죠. 더 많은 구성원들이 수락할 수 있는 타당한 규범 정립, 갈등을 예방, 조정하는 사회 통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쪽으로 나머지는 다 같은 얘기네요.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조금 원래 부실한데 얘가 그 평가는 좋아하는 인물이야. 좋아하는 인물. 소통 담론 윤리 자체가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대부분 얘로 나오고 얘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선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빈칸지 내고 조금 봅니다. 얘가 원래 EBS도 그렇고 그 올리드든 모든 시중 교재든 교과서든 원래 담론 윤리는 한 3줄 4줄 나와. 3줄 4줄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거 내용이 들어간 거니까 빈칸지를 봅니다. 빈칸지로 다시 넘어가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인데 담론윤리. 자, 현대 행정 체계가 뭐만 강조한다?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율성만. 그래서 시민의 의사 반영이 힘들지. 의사를 사실 잘 대변하려면은 이런 설문조사 과정 같은 거 거쳐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거 반영하자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힘들지. 근데 체계가 너무 복잡해졌잖아. 빈칸지 안 받았어. 빈칸지 안 받았니? 빈칸지 안 받았니? 한번만에 방송. 나머지 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시민의 의사 반영이 힘드니까 현대 사회 체계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의 장소로 마련된 게 공론장이죠.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논쟁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일반 아까 뭐랬어요? 자주 고유명사로 나옵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게 승우야. 고개 떼고 변해서 의사소통의 보편적 합의. 1번은 보편적 합의래요. 어떤 게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냐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입니다. 보편적 합의.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거 2번 만장일치고요. 만장일치. 그리고 3번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 누가 다수결 같은 거 얘기하겠니? 우리가 배운 사상 중에서는 공리주의는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지. 벤담 밀 같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에서 이런 거 다수결 같은 거 주장할 겁니다. 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잘 이루기 위해 공유해야 된다.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의사소통 합리성이 늘어나면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거. 요거는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배경 설명인데 담론의 원칙이 두 가지 있어요. 보편화 원칙이라고 그러고 4번 보편화 원칙. U라고도 쓰는데 이 U 원칙은 유니버셜의 약자입니다. U. 자,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도덕 규칙에 합의할 수 있다. 뭐랑 비슷하냐면 칸트 있지. 칸트 두 가지 정업 명령이 있습니다. 칸트의 두 가지 정업 명령. 주어요? 정업 명령 조건으로 제시된 건 두 가지밖에 없겠지. 아, 여러 많지. 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라는 것도 정업 명령이잖아. 국가끼리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환대하는 것도 정업 명령이야. 다 많은데 그 정업 명령의 조건의 첫 번째가 보편주의 정식. 기억나니?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 입법의 행위가 되도록, 아니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그런 거 얘기했던 거. 두 번째가 인격주의 정식.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지. 인간을 단지 수단, 너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고 하라. 이런 거 있습니다. 괜찮니? 근데 이 보편화 원칙은 U 원칙은 뭐랑 유사하냐면 칸트의 보편주의 정식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토론할 때 나오는 얘기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했을 때 다 보편화 가능해야 돼. 타당한 규범을 따르면 이 타당한 규범을 따른다는 게 뭔 말이야?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만장일치라면 결과 그리고 그 부작용을 알고 이에 동의한다면 합당한 규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도덕 법칙도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내 개인의 행위 원칙이었잖아. 준칙이라는 거는 개인의 행위 원칙이었지. 그래서 내 개인의 원칙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때 걔는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모두 도덕 법칙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토론 결과를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 가능할 때 적용이 가능해야, 근데 만장일치잖아. 만장일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할 때 이 내가 합의한 결과에 대해 따라야 될 의무가 발생.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요 밑에 보면 복지제도에 대한 논쟁에서 복지제도 시행 시 일어날 결과를 모두 인지 동의한다면 그 복지제도에서 세금 걷어가는 거잖아. 세금 걷어갈 때 내가 돈을 내야 된다고. 이 얘기고. 두 번째 D 원칙은 뭐냐면 실천적 담론 원칙이다. 실천적 담론. 디스커전이 뭐예요? 디스커전. 윤은. 윤은. 뭐? 윤은. 토론, 의논 이런 단어야. 그래서 토론 원칙이에요. 토론 원칙. 실천적 담론. 자, 담론 참여자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하다. 이건 만장일치라는 거죠. 이런 게 개념서에는 나오는 게 없고요. 문제 풀면서 가끔씩 그 전제 조건으로 나와요. 전제 조건으로. 근데 따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추가해서 넣었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2,000원. 여기서 끝. 뭐 여기서 끝이야. 5분 남았는데. 자, 두 번째가 담론 주제와 권리죠. 주체는 아까 뭐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억나니?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요. 6번 언어와 7번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언어와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가. 이것도 주의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다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선지로 나와. 맞아, 틀려? 틀릴 것 같은데. 틀려. 어린아이는 안 되죠. 어린아이가 응애하는데 뭐 토론 가가지고 자기 의사 표시하고 자기 이익 표출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토론 결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겠니? 어린아이가 안 되지. 그래서 모든 참여 대상은 아니고 최소한의 언어 이해와 실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떠한 주제든 권리입니다. 권리. 이 담론 참가하는 주체의 권리인데 어떠한 주장에는 문제 제기와 담론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일 주라고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오타다 보시세요. 어떤 주제에도 자기 생각과 희망,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왠지 막 어떠한 주제에도 모두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틀린 느낌이잖아. 맞습니다.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담론 주제에는 8번 금기가 없어요. 금기.
금기가 뭐예요? 어떤 걸 금기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래? 금기를 터부라 그러죠. 터부. 사회적 터부 이런 거 있잖아. 뭐좀막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동성애 같은 거. 동성애 찬성합니다 이런 거. 사회적으로 좀 금기시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누군 정치 색깔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이런 거 있잖아. 북한 주체사상 찬양 이런 거 적용하는 거. 국가보안법 있긴 있어요. 요새는 많이 적용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엄청 많이 잡아갔어. 그 반공 정신 투철하던 시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너희들 주체사상을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은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언급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개고기 안 먹잖아. 근데 개고기 옛날에 막 우리는 자주 먹었었죠. 우리나라. 나 어렸을 때 뭐 먹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요? 여러 번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개고기 뭐 하는 고기 요리하는 중간에 먹어봤는데 맛이 생각보다 닭고기랑 비슷해요. 그래요? 좀 진한 닭고기 맛입니다. 좀 맵고 진한 닭고기. 그래서 맛있어. 맛있는데 흰식이 지금 먹으면 거부감 되지 않아요? 뭘 거부감 들어. 왜요? 우리 이게 설명했잖아. 쭉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왔잖아. 그래 농경 국가라서 사냥하는 데 필요 없다고 우리가. 네, 지금 이제 서구식 사고 방식이 절여져서 그런 거고. 그래서 개고기 논쟁 같은 거 언급할 수 있다고. 개고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어디서 공론장에서. 동성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주체사상 김일성이 짱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다고. 괜찮죠? 근데 이게 당연히 내가 공론장에서 발언한다 그래서 그 주제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 아니야. 공론장은 뭐야? 만장일치였죠. 언급할 자유는 있어. 그냥 어떤 주제든지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발언한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주체사상에 따라야 된다,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공론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모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발언의 그 자격은 최소한만 주고 그리고 발언 주제는 제한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일본 찬양, 뭐 개고기 식용 등 수용 여부와 별개로 표현의 자유는 가지고 있다. 이게 담론의 주체의 권리입니다. 아까 이상적 담화 조건 4가지 기억하니? 9번에 무슨 조건이었니? 이상적 담화 조건.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뭐야? 이해 가능성입니다. 이해 가능성. 요거 4개도 외워라. 요거 4개도 외웁니다. 덕성은 요거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때 그 생태학자 적어명을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와가지고 하율이 안 돼. 하율이 전날에 그냥 이빨 외워먹었는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주제야. 주관식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하나씩 나올 수 있을 법한 주제입니다. 이해 가능성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인 토론에서 아까 중국어 사용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토론이 제대로 안 되니까. 두 번째 정당성입니다. 정당한 사회 규범, 윤리적 맥락, 논리 논쟁 절차를 따라야 된다. 남이 막 좀 뭐 거부하는 말 표현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총 막 들이밀고 이러면 야씨 뭐 거부한다고 얘기해봐 그럼 얘기 못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면 된다. 정당한 절차를 가져야 된다. 정당. 그러니까 뭐 1분 남았어요. 11번에 진리성. 진리를 담보해야 된다. 답안 내용이 논리적으로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진리성. 그리고 이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담보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진실만 말해야 되고 진실 아닌 건 말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오류 가능성을 인지시키는 거는 중요해요. 하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표현할 수는 있다. 그리고 12번에는 답안 내용이 상대방을 속이는 의도가 없어야 돼. 진실성이었죠. 사기치려고 일부러 자료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까지 합시다. 일단 5분이 따지고. 오케이. 자, 요거는 따로 뭐 담화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추가로 알아두세요. 담화 조건을 외울 거 아니고 공론장에 참가한 담화자들은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질문에 회피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에 회피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옛날에 하버마스가 서울대에 왔었대요. 서울대 와가지고 막 그 시간 있잖아. 정해진 시간이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다음 일정하러 가야 되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뭐 옛날에 뭐 책으로 막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좀 실제로 봐가지고 공연을 막 이거 질문하고 계속 했대. 근데 이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일정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버마스가 뿌리치고 나는 토론장에 공론장에 참가한 담화자로서 질문에 회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질문 받아주고 갔다. 서울대 학생. 지금은 돌아가셨어. 지금은 돌아가셨고 살아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서울대 학생들이 감동했다는 일화가 있대요. 일화가 요 얘기고 질문 회피할 권리는 없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감정까지 주장할 수 있어. 이해관계나 감정까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공론장에 참가한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주로 이해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림비 핀피 할 때 자주 나오는 사례가 화장장 어디에 건설할 건가 이런 거지. 화장장은 일반적으로 혐오 시설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는데 이제 요새는 매장할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화장장에서 화장을 시킨단 말이야. 그 시신을 불태우는 거 화장장. 그 화장장이 우리 뒷마당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거지. 님비 현상, 님비 현상. 근데 그게 어딘가에 지어져야 되잖아. 어딘가에 지어질 때 막 스포츠로 지정되면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잖아. 자신의 의사 표시지, 자신의 이익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것도 가능하다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나 감정도 주장할 수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면 내가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다만 서로의 감정만 주장하면 안 되고 서로 합의 과정, 이해, 양보, 타협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서 뭐에 이르라고? 보편적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 보편적 합의는 만장일치지, 만장일치. 그래서 상호 주관성에 합의한다. 상호 주관성을 확인한다. 그래요. 서로 양보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의 토론의 장소, 여기 뭐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토론이 공론장입니다. 공론장. 자, 14번 공론장이고 공론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 용역을 공론장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공공사안이나 일상적 주제 모두 공론장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저녁 식사 메뉴 정하는 거 이런 것도 공론장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공론장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공론장에 따라서 문화적, 정치적, 학술적 공론 등이 일어납니다. 학술회의 같은 거는 학술적 토론이 일어날 거고 문화 뭐 행사 이런 거, 정치적 토론 이런 거 하면 백분 토론 이런 것도 공론장이죠. 백분 토론은 정치적 의사가 충돌하는 뭐 지역이고 뭐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학술 세미나 같은 거는 그것도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론장이 나타날 수 있어라는 거. 자, 14번에 이렇게 공론장을 통한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심의 민주주의, 깊을 심자를 쓰고 수의 민주주의, 익을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깊게 의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의사가 깊어진 거, 혹은 의사가 충분히 익은 수의 민주주의, 수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 심의 민주주의 혹은 수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소통이 의사결정의 중심을 이루는 민주주의 형태고, 그래서 소통 담론윤리죠. 담론윤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버마스. 사회적 관점에 누구 참가한다고? 15번 시민, 15번 시민, 16번 전문가, 16번 전문가, 17번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 얘네들이 다 참가하는 장소다. 공직자들은 왜 참가하겠어?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야 되니까 참가하는 거. 얘네가 집행을 해야 되죠. 집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게 발생한다,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해주고 이거는 돼야 안 돼 얘기해줘야 된다니까. 공직자들까지 공적 시민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밑에 칸트랑 공통점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칸트 공통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뭐가 있겠니? 보편적 도덕 규칙이에요. 도덕 규칙이 있다. 도덕 규칙이 있다. 근데 이 도덕 규칙은 칸트는 하지만 차이점이 칸트는 개인 실천 이성에 기반한 거다. 실천 이성. 그래서 개인이 혼자 파악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해보고 모든 사람한테 이거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인간의 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따라도 괜찮은가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되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하버마스는 뭐예요? 하버마스는 뭘 거쳐야 돼? 자기 혼자 공론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수기 과정을 거쳐야 돼. 수기 과정을. 전문가 혹은 시민 혹은 공직자들까지 다 참가한 큰 규모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합의된 걸로만
그 도덕 법칙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차이점인데 19번에 동기론이기 때문에 동기론 의무론이었죠. 칸트는 동기론이기 때문에 결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부를 할 때 왜 기부를 한다고 해서 기부를 해야 되니까 기부를 한다. 근데 공리주의에서 뭐라고? 기부를 하면 세상 전체의 쾌락이 올라갑니다. 효용이 증가하는 걸 하라고 그랬죠. 근데 효용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승우야. 누가? 칸트는 동기론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랬죠. 일어서서 드세요. 서서 드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 번 더 줄면 서서 됐습니다. 밑에 자, 한 번만 쓰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담론 기반이고 그리고 이 담론 과정에서 뭐까지 고려하면서 합의를 해야 돼? 결과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19번, 20번이 다 결과네요. 19번, 20번 다 결과까지 고려합니다. 괜찮니? 칸이 좀 이상한데 수정해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고 가자. 앞에 보자. 볼까요? 아니에요. 5분 있다가 5분 있다가. 자 여기 통일 비용이 4개 나오죠. 비용 3개, 편익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담 비용, 평화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이 있고 그래서 분담 비용이랑 통일 비용은 통일 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요거는 분단이 고착화될 때 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국방비, 그다음에 이산가족 아픔 그런 거 들어갔어. 괜찮지? 근데 얘는 무슨 비용이다?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이야. 지속적 비용, 소모적 비용, 영구적 비용, 그지? 근데 평화 비용은 똑같이 통일 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남북한 사이를 좋게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한 투자적 성격을 가지는 비용입니다. 괜찮지? 통일 전까지는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평화 비용. 이산가족 뭐 이렇게 그 상봉하는 비용이나 옆 나라에 그 뭐 쌀 보내주는 거, 그다음에 뭐 농사 기술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이재민 지원 이런 거나 평화 비용에 속합니다. 여기까지는 통일전이고 통일 후에는 딱 통일하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통일 비용입니다. 초반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독일 GDP가 당분간 계속 줄었다 그래요. 소득이 줄고 지금도 동독 사람들이 오히려 초반에는 이전이 더 나았다 막 이 생각할 정도로 둘 다 경제가 안 좋아졌답니다. 사회 갈등도 되게 심해지고 그리고 통일 편익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얻게 되는 이익이야. 근데 지금 여기 분담 비용 같은 거는 소모적 비용이지 계속 쓰는 비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 통일 비용 편익 같은 거는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은 계속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구적인 편익이에요. 지속적 편익.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분담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통일해야 돼. 통일 비용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얘는 한시적 비용이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계속 투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담 비용이 지속적 소모적 비용이니까 얘가 더 비용이 크다. 우리 통일해야 돼. 이런 논리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 분담 비용. 왜 뭐 합니까? 자, 평화 비용 두 번째 봅니다. 투자자 성격의 밑줄 꺼내줄 투자자 성격. 투자자 성격의 비용이고 통일 비용은 통일 비용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부터 남북한 체제가 통합하는 데 되는 비용이고 통합하는 데 되는 비용. 그리고 통일 비용으로 이어지는 통일 편익으로 이어지는 투자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투자적 성격. 얘만 나쁜 거다. 얘만 분담 비용만 나쁜 거고 평화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은 다 좋은 거예요. 통일 비용도 안 좋은 거죠. 통일 비용. 근데 통일 비용은 감내해야 되는 거죠. 통일 편익은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 혹은 경제 외적 보상, 유무형의 보상인데 유무형의 보상. 이까지. 오른쪽 이제 다시 돌아와서 257페이지부터는 그냥 내용 쓱 한번 읽어보면 된다. 내용이 많거든요.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이 별로 없어. 내용이 많은데 다 이 축정해 같은 내용. 5분 있다 일어나 합시다. 나머지는 그냥 좀 읽어보면 돼요. 진짜로. 여기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봅시다. 뭐 식량 차별을 배급받고 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참고로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다 종교 다 싫어해요. 마르크스가 유물론이랬지. 유물론은 물질이 더 중요한 거죠. 물질이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는 유물론이고
그래서 요 물론은 가장 종교에 관련된 게 가장 그 관념과 관련된 게 종교잖아. 관념 같은 거 싫어. 물질이죠 중요해 이런 거니까 종교 다 싫어하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없고요. 신체의 자유도 침해되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고 뭐. 신체의 자유 같은 건 감제 수용소 이런 거. 표현의 자유는 사상 비판 이런 거 못하죠. 그냥 그 주체 사상 비판 같은 거 못하고 임시 3부자만 찬양해야 된다. 정치범 및 북한 이탄 주민도 뭐 아우지 탄광 보내가지고 인권 침해하고 있고 그런 걸 다 비판하는 거죠. 인권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나 입장으로 나와요. 갑 입장, 뭐 을 입장. 그러니까 가의 논거는 개입해야 된다는 입장의 논거는 뭐에 따라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이런 거 다 인류 보편적 가치잖아. 그래서 개입할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뭐 이거는 그 개별 국가의 주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주권 침해하니까 침해하면 안 돼라는 입장. 자, 갑 입장 같은 경우가 밑에 보자. 북한 인권 문제 개입에 대한 찬반인데. 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개입 반대하는 거고, 인권 문제를 위한 개입을 반대하는 거고, 을은 압도적 인도적 차원에서 인권 보편적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기서 옳은 내용들 뭐 들어가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 입장에 맞는 표현, 나 입장에 맞는 표현에서 나온다. 자, 그리고 대북 지원도 두 가지 입장이 있죠. 대북 지원할 때 식량난 해소를 위한 뭐 농업 지원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해. 자, 근데 대북 지원 방식은 인도주의 방식이 있고 상호주의 방식이 있다. 거기만 밑줄 걸으세요. 인도주의 방식. 인도주의는 그냥 막 퍼줘도 돼라는 입장이에요. 인도주의. 지금도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이 굶어 죽고 있죠. 257페이지 올리든 257페이지에 대북 지원의 방식에 대한 입장 여기 4의 2번이 있어요. 대북 지원 문제에서 대북 지원 방식에 대한 입장. 인도주의 입장이 있고 상호주의 방식이 있는데 인도주의는 그냥 막 퍼줘도 돼라는 입장이고 상호주의는 북한 하는 거 봐서라는 입장이에요. 인도주의는 북한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여기다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호주의는 북한이 이 합의 과정에 긍정적으로 참가할 때 이거 이렇게 주면은 그 대가로 뭔가 좀 북한도 성의를 보여야지 그냥 막 퍼주게 하면 호구나 하는 짓이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입장도 알고 있어야 되고 쌀 같은 거 많이 퍼주잖아요. 왜 쌀 퍼줍니까? 계속 퍼줬잖아. 비판도 많이 받아. 네, 사실은 이거 좀 잘 얘기 안 하는 파트 중에 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독일이 서독 동독 통일할 때 주변에서 별로 반대를 안 했어. 뭔 말이냐면 독일이랑 서독이 서로 그 전에도 막 교류를 했기 때문에 쟤네들 같은 민족이라고 주변에서 다 인정하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 남북한 통일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안 좋아해. 우리 북한이랑 통일 우리 세대는 안 했으면 좋겠잖아. 대체로 물어보면 괜찮지? 그렇죠 대체로 통일 비용 해가지고 독일 경제도 많이 나라를 갔다고. 근데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북한이랑 통일하면 당분간은 더 어려워질 건데. 그래서 내가 한 청소년 시기에 물어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통일을 안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랑도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북한도 통일하기 싫어요. 북한 주민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북한 정치부에서 군대에서 하기가 싫어요. 걔네들이 이미 기득권층이잖아. 남북한 통일되면 걔네 기득권만 잃어버리니까 통일하기 싫어하고. 나머지 그리고 사실 통일하는 거는 우리만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 이해관계가 합치가 돼야 돼.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그리고 소련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에 영향이 크잖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 남북한이 통일되면 아마 민주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우리 그 경제력이 좀 압도적인 편이니까 군사력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 주한미군이 중국이랑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게 돼. 이거는 미국도 바라지 않아요. 미국도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북한이라는 완충지가 있는 편이 낫단 말이야. 애초에 그래서 3.8선에 합의한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완충지 사라지고 중국이랑 소련도 미국이랑 직접 국경을 맞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통일에 합의를 안 해줘. 이해가니? 근데 우리가 나중에라도 진짜 북한이 그냥 그 막 혁명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주변에 흡수 통일될 수도 있거든.
아마 중국이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좀 싫죠.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리고 통일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한데 그 이유 중에 통일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거에 사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되게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거든. 근데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외국인 이민자를 받는 거는 문화적 갈등이나 뭐 인종적 갈등이나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다문화주의 이런 거 배우는 거 이유가 그겁니다. 문화 용광로 막 이런 거 하잖아.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북한은 그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이용을 좀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약간 아물고 나면은 이제 통일하고 나서 이 문제점만 해결하고 나면은 다른 거보다는 사회 통합이 쉬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괜찮니? 그리고 대단히 인구가 한꺼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북한 인구가 2천만이에요. 2,500만 정도 돼. 절반. 거짓말이에요. 1700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 따라 수치 발표하는 데 따라 달라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걔네들 늙어 죽은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야. 나이대가 대체로 어려요. 중위 연령도 훨씬 낮단 말이야. 그러면 좀 많이 저렴한 그리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들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 도움이 되는 건.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그렇게 스무스하게 들어오려면은 미리 사전 작업을 잘 해놔야 돼서 주변에도 티를 내야 돼. 티를. 내가 북한이랑 한민족이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어. 나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어. 티를 내려고 보는 겁니다. 티를 내려고. 그래서 비용을 좀 그냥 보내는 양을 좀 줄이고 좀 더 자주 빈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국민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잘 못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혹은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천안은 나와가지고 그 뒤로 못하고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도 안 오나고 우리조차 안 오나고 아마 이 대치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겁니다. 가장 좀 급진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북한에 되게 사람들이 살기 힘들잖아. 주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북한 정부 무너뜨리고 그냥 남한에 그냥 다시 투항하는 거야. 근데 독일 사례가 좀 그랬거든요.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면서 시작했어요 통일이. 그거 좀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막으려고 이제 주한미국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먹으면 그죠? 좀 그렇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가 이 쌀 예전에 이렇게 미리 열심히 보내놓고 한민족이다 막 이러면서 대외적으로 약간 선전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물론 그 쌀들은 대부분은 뭐 군량미로 쓰였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북 지원할 때 인도주의 입장은 그런 게 다 퍼주자는 거고 인도주의 입장은 상호주의자 입장은 북한이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좀 뭐 비핵화라든가 이런 거 조건 걸고 쌀 이만큼 보내줄 테니까 뭐 핵 원자로 시설 이런 거 몇 개 해제해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람직한 통일 방법도 그냥 읽어봐 봅니다. 굳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적 이해 합의에 거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주변국 협력을 강화해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넘어갑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져야 되고 주변국들 합의 과정 거쳐야 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민주적인 방식 무력 통일하자 말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독일 통일 과정 나오는데 이것도 잘 안 나오고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 정도만 알아두자. 1949년에 첫 번째 258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1949년에 독일이 분단됐어. 분단되고 나서 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냉전 체제에서는 어떤 정책이면 할슈타인 정책이라고 할슈타인 동독 정부를 승인한 나라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아라는 뜻이 할슈타인. 이게 1949년이거든요. 1949년에 딱 분단이 돼서 대립하는 정책이야 할슈타인 정책. 이게 언제 바뀌냐면 1969년입니다. 닉슨 독트린이고 닉슨 독트린 이후야. 1969년은 닉슨 독트린이 선포됐습니다. 그 이후에 뭘로 바뀐다? 공방정책. 동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렇게 바뀐 계기는 뭐라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있어. 전에 이거 내가 냉전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냉전은 연도 딱 3개만 기억하랬지. 1947년이랑 1969년이랑 1990년 22년 차이 22년 차이겠지.
이거는 뭐라고? 트루먼 독트린.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트루하게 솔직하게 말한 거죠. 나는 공산주의 싫어. 냉전 형성입니다. 69년에는 닉슨 독트린인데 닉슨은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근데 자기 속마음을 은닉한 거죠. 은닉한 거. 그래서 난 미국 대통령이지만 사회주의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그래서 데탕트라고 냉전 완화입니다. 냉전 완화. 그리고 1990 요거는 저걸로 적어도 돼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이고 여기는 소련 붕괴. 상식으로도 알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트루먼 독트린. 여기는 냉전 형성, 냉전 형성. 여기는 냉전 완화. 여기는 냉전 붕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드럽게 치사하게 되면 이거는 통합사의 발단을 해서 동아시아 역사 분야에서 이렇게 나와요.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붕괴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괜찮지? 그래서 여기 영향 받아가지고 동독 국가들이랑도 사이, 동유럽 국가들이랑도 사이 좋게 지내야 된다. 동방 정책 같은 거 나오면 독일 통일 정책이 바뀌었다 정도 말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서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 한 20년 동안 20년 차인데 20년 동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서독이 동독에 물자 같은 것도 많이 퍼주고 동독도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문화 공연 예술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베를린 장벽은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너뜨렸어요. 자발적으로 동독에서 이제 국가 같은 거 통합한다, 정치체 통합한다, 뭐 이런 거 의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거 듣고 그냥 통일될 줄 알고 자발적으로 무너뜨려가지고 막 물을 몰려가는 바람에 통일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 통일 과정,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89년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90년도에. 그래서 교훈은 뭐냐? 전부터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서로 교류하면서 뭐냐 아까 말했던 한반도 평화 비용 같은 걸 많이 쌓아놨다는 거죠. 신뢰 기반을 구축해놨다고.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양한 문화 교류나 동독에 대한 서독이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통일 후에는 갈등이 있어요. 통일 후에 밑에 보자. 요 제시문 가끔씩 나오긴 한다. 자, 하나의 독일이라면서 동료의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정작 통합이 진척되면서는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났어. 자, 서독이는 동독을 비할 때 게으른 동적권 오씨라고 합니다. 오씨. 그리고 동독인들이 서독을 비할 때는 거만한 서쪽권 배씨라고 해요. 배씨. W가 B가 된다서. 그래서 서로 동서독 사이가 오히려 나빠졌다. 통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정작 통일하고 나서는 경제적 격차, 지역적 격차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일단 살아온 게 한 20년 동안 살아올 때 20년 동안 살아올 때 서로 다른 체제에 살았지.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고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갈등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저 밑에 보면 동독 출신 주민들은 새로운 가치와 생활 양식을 접하면 정신적 혼란을 경험했어. 그래서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하는 오스탈지 현상, 오스탈기 혹은 오스탈지 현상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통일할 때는 뭐 해야 돼? 자리를 생각하고 신중히 해야 된다. 신중히 해야 돼.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내면적 정신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를 봅니다.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갔다. 빈칸지도 안 나왔어요. 평화, 자유, 인권, 정의. 자, 평화롭게 해야 된다. 평화롭게. 나도 통일하면. 그리고 비핵화 문제 이런 거. 핵 문제 때문에 사실 안보 불안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 해결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할 거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되게 자유권 이런 거 침해 당한댔죠 아까.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거 구속당하니까 종교의 자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인권,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이런 거 문제가 나오네요. 아우지 탄광 이런 거 인권도 없이 막 착취당하면서 사는 거 인권 보장해 줘야 된다. 마지막 정의로운 국가. 북한은 출신 성분, 신분 이런 것 따라 취업 이런 거 소득 이런 거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게 만들어줘야 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오른쪽도 그냥 남북 화해 평화 실현을 위해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있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다 정도 알면 되고 저기 자료 개념 더하기 자료 채우기에 3번 봅니다. 주변국들이 좀 그렇죠. 우리나라가 GDP가 한 세계 10위권 정도 돼. 근데 옆에가 어느 나라의 옆에가
중국이 세계 GDP 2위고 오른쪽이 세계 GDP 3위예요. 일본이고 미국이 세계 GDP 1위죠. 러시아는 GDP 자체로는 규모는 그냥 여기도 한 5, 6위 정도 돼. 러시아도 우리보다 아직은 우리보다 높죠. 우리보다 높지 당연히 러시아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잖아.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주변에 조금 우리가 유럽에만 갖다 놔도 유럽에 갖다 놔도 우리 꿀리지 않거든요, 사실. 영프도 거의 다음 수준은 돼. 이탈리아나 스페인 정도는 된단 말이야. 유럽이 나라 엄청 많잖아.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세요? GDP가? 코로나 기간에 넘어섰다 그래. 지금은 넘어섰지. 아, 코로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를 보러 가도 명백히 선진국이에요. 이제는 선진국으로 봐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12개 국가고. 그래서 유럽에 갔다 와도 한 중위권 국가는 되는데 주변이 지금 이제 위치 자체가 좀 그렇죠. 위치 자체가 좀 에바인 국가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통일 힘만으로 통일을 할 수 없다. 주변국이랑 뭐 조율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지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근데 좀 쉽지 않죠, 사실은. 다 싫어해요. 일본도 싫어하고 러시아도 싫어합니다. 미국, 러시아, 미국도 당연히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고.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거 개인적 자원, 국가적 자원도 그냥 읽어보면 된다. 다 읽어보면 되죠, 여기 파트는.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이런 거 개인적 자원도 있고. 평화 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돼. 안보 기반 구축을 해야 돼. 이런 거는 국가적 자원이고. 국제적인 건 뭐냐면 국제사회 협력 강화 이런 건 국제적 자원이겠지. 자, 통일한국 미래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국가, 자주적인 민족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 있는데 저기 열린민족주의만 내용을 줍니다. 열린민족주의. 자, 주체성 플러스 다양성인데 주체성. 열려있다는 건 주체성입니까? 다양성입니까? 열려있는 거 열린민족주의 하면 열려있는 건 주체성이야 다양성이야? 다양성이지. 바깥으로 열려있는 겁니다. 근데 민족주의잖아. 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개인의 민족 주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항상 열려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민족주의로? 열려있는 민족주의로. 개방적이지만 우리 걸 포기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타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걸 열린민족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문화적 파트에 들어가. 문화적 파트,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열린민족주의니까 어디로 착각하기 쉬워? 민족 파트로 착각하기 쉽겠죠. 자주적인 민족국가가 아니라 자주적인 민족국가는 뭐냐면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적인 민족국가는. 근데 아까 열린민족주의는 어디라고? 여기 수준 높은 문화국가에 들어가는 게 괜찮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또 다 쉽고요. 제일 밑에 보면 통일한국 미래상에서 풍요로운 경제국가이죠. 경제국가에 나오는 개념만 좀 봅시다. 저기 4번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있죠. 아시안 하이웨이. 자, 우리가 지금은 섬이죠. 북한이 막혀 있잖아. 갈 수가 없잖아. 지금은 섬인데 그 위성 사진 같은 거 보면 밤 사진 보잖아. 밤 사진 보면 실제로 여기 까매요. 바닷가랑 색깔이 똑같아. 여기만 반짝반짝한단 말이야. 섬처럼 더 있어요 여기. 불빛 비춘 거 보면. 자, 그래서 한반도가 사실은 위치로 보면은 좀 크게 그려봅시다. 세계 지도를 그리면은 세계 지도죠. 한반도 여기 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주요 바다가 대서양은 우리랑 관계가 없지. 근데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커요. 대서양은 되게 맨날 우리가 이런 지도만 봐서 그렇지. 여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여기. 그래서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영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잉글로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하기 쉬웠던 게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요. 훨씬 가깝습니다. 1.5배 정도 차이가 나. 그렇지? 근데 중국, 한반도 이런 데서는 태평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지금 더 이제 옛날보다 주된 개척할 만한 시장이에요. 옛날부터 거리가 멀어가지고 교류가 안 됐던 지역인데, 근데 여기 좀 GDP 높은 국가들 많이 몰려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이라 가지고. 그래서 중국, 한반도, 일본 얘네들 다 있는데 미국이랑 교류하는 거 그런 거. 그 유라시아, 유럽과 러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물류 허브의 위치에 있긴 해요. 근데 섬이잖아, 막혀 있잖아. 근데 통일되면 뭐야? 이게 다 이뤄질 수 있지. 여기로도 뻗어 나갈 수 있고, 여기로도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이야. 지리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대신에 우리가 국력이 강하면 이거 되거든. 근데 국력이 약하면 다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 되는 거야. 샌드위치. 우리는 계속 지금 뭐 옛날에는 사실 해양보다는 위에 있는 유목 민족하고 밑에 있는 그러니까 한쪽 국가들 사이에서 쥐어 터지고 있었거든요. 국력이 약할 때는. 그래서 국력이 강할 때는 얘네들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 같은 거 조절해주고 그런 존재인데 힘이 약하면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한반도 통일 한국이 되면은 이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면은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의 뭔가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제 지리상으로 그래요. 지리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 보면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료로 보는 통일한국 미래상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돼 있죠. 옆에 설명 봅니다. 용어 설명에 용어 사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근거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낮게 평가하는 거다. 요새는 없어요. 요새는 그냥 북한이 포 싸도 그런 거 없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하나도 안 떨어져, 1도 안 떨어져. 코리아 프리미엄은 뭐냐면 외국 증시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한국 대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서 경제적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 선호 현상, 프리미엄을 붙는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통일한 한국이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희망사. 그런 거 이제 뭐 아시안 하이웨이 이거 설명하지 말았네. 4번이 아시안 하이웨이죠. 요거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이웨이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인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끊겨 있거든. 북한에서 끊겨 있어요. 여기 그 러시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나라들이 나라들이 참가했어요. 참가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잘려가지고 참가를 못해요. 원래는 계획은 있었어. 북한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남북 연락사무소 막 설치되고 사이 좋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시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자 했는데 이제는 이제 물 건너갔죠. 지금 현재로는. 근데 그거 다시 이을 수 있다고. 아시아 하이웨이는 아시아의 32개국을 분당하는 총 길이 14만 킬로미터 고속도로인데 1번 도로, 6번 도로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도로야. 자, 그래서 이런 거 연결되고 통일하고 이렇게 교통 물류의 중심지가 되면은 우리가 물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물류 허브 역할을 하면은 지금 세계적인 물류 허브가 어디냐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야. 사람들이 그냥 싱가포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계속 이렇게 물건 팔고 사고 적재하고 여기서 입고 막 한다고 그냥 부자가 됐어요. 그냥 유통량이 다 모여 교통 중심지에. 우리도 그런 걸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러려면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일은 1차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료로 보는 통일한국 미래에서 통일은 1차적으로 국토 면적 확장, 인구 증가로 내수 시장 확대. 내수 시장은 내부에서 우리 국내에서 돌아가는 수요 시장을 말해요. 수출 수입은 외수 시장이고 국내 수요만으로 돌아가는 거. 보통 내수 시장만으로 국가 경제가 올라가려면 1억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요. 국가 인구가.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수출 지향형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죠. 그래서 뭐 물류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별로 없지. 내용이 별로 없고요. 단원 자체가 좀 쉬운 단원이에요, 실제로 여기는. 아까 빈칸에 내준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 나오냐면 하버마스 다음에 나와. 하버마스 뒤에 통일 문제 이것이 나오죠. 통일 관련 비용. 자, 통일 관련 비용에서 통일 이전에 들어가는 거. 자, 정의가 분단으로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이네요. 이게 무슨 비용이야? 분단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 1번 무슨 비용? 분단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분단 비용이. 괜찮니 수연아? 집중 멍 때리지 말고 있어. 여기가 그나마 좀 나오는 그 통일 파트 원래 안 나오긴 한데 사실 여기가 그나마 좀 나오는 파트입니다.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평화 비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2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뭐라 그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네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평화 비용. 사례만 한번 보고 가자. 통일 이전 여기 분단 비용에 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그래서 국방비라든가 이산가족 보통이라든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 같은 게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할 때 그 국민들이 힘들어하잖아. 이산가족 그것도 겪는다. 그 국방비 계속 들어가고 있지. 왜 안보 불안, 혹시나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심리적 불안 상태까지도 다 분단 비용에 속한다. 근데 평화 비용은 뭐냐면 북한이랑 경제 협력하는 비용, 대북에 지원하는 비용,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 문화 의료 같은 거 하는 그런 비용들이 다 평화 비용에 속해요. 이렇게 동질성이 증가되면 뭐 나중에 통일하기 좀 스무스하게 통일하기 쉽겠죠. 지금은 계속 이질성이 증가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투자적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 비용. 3번 남북한 통합을 위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뭐라 그래? 통합을 위해 통일 비용, 통일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지. 남북한 통합을 위해 부담하는 모든 비용, 통일 비용. 그리고 4번은 통일로 얻게 되는 모든 혜택, 통일로 얻게 되는 혜택을 뭐라 그래? 통일 편익이라고 합니다. 편익은 만족감의 편익이죠. 우리 그 1학년 때 경제 파트 할 때 비용, 기회비용, 편익 배웠잖아. 그 편익. 자, 이게 정의고요. 정의까지 적어놓고. 분단 비용 5번인데 5번. 분단 비용으로 분단 비용은 분단 기간 어떻게 발생해? 영구적으로 발생해요. 영구적으로. 분단 기간 내내 계속 발생한다. 분단 비용은 분단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리고 민족 전체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손해로 이어지는 소비적 비용입니다. 소비적 비용. 요것도 이런 키워드들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통일 비용 보고 소모적 비용이다 그러면 안 돼. 통일 비용은 한시적 비용이고 투자적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7번에 평화 비용은 통일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통일 이전까지는 대신에 분단 통일 비용을 감소를 위해서 투자적으로 소비하는 비용, 투자적으로 드는 비용이죠. 투자적 비용. 7번 투자적 비용. 자, 그리고 통일 비용 같은 경우는 통일 후에 들어갈 때 막대한 돈 같은 거 얘기 안 됐잖아. 하지만 통일이 상처가 아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한시적 비용, 한시적 비용. 통일 이후 한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위에 분단 비용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거랑 비교해요. 그리고 민족 번영을 위한 9번 생산적 비용에 속해요. 생산적 비용. 뭐랑 비교해야겠냐? 아까 위에 소모적 비용이랑 비교해야겠죠. 이거는 생산적. 통일 비용 같은 거는 우리 통일을 하게 되면 잘 살기 위한 거니까 생산적 비용, 투자적 성격의 비용. 근데 분단 비용 같은 건 계속 그냥 돈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쓰기만 하는 거니까 소모적 성격의 비용. 자, 그리고 통일 편익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또 발생하는 게 좋은 거지.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얻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 플러스 비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아까 U 모형의 모든 혜택 얘기하는 거. 내수 확대 이런 건 경제적인 거죠. 근데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해소되는 거 이런 건 비경제적인 거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통일 관련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쟁점 두 가지가 있었다. 통일 관련 쟁점인데 첫 번째 10번에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어떤 인권 문제들이 있냐면 식량을 차별 배급한다. 평양 사람들 좀 많이 받고 신분이 뛰어난 사람들 좀 많이 받고 아닌 사람들이 식량을 주고 종교 신체 표현의 자유 침해 이런 게 북한 인권 문제인데 여기 대해서 개입 필요 여부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개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개입 찬성적 입장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개입하자. 인권이 보편적인 거니까. 개입 반대에서는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 임무로 개입하지 말자. 두 가지 관점이 나 관계로 나오고. 11번은 대북 지원 방안입니다. 11번은 대북 지원 방안. 대북 지원을 그냥 퍼줘도 되는가 아니면 무분별하게 퍼주는 건 호구짓인가? 이 두 가지 입장이죠. 11번 대북 지원 방안이고 여기는 농업 개발을 지원한다. 이재민 구호 혹은 식량난 지원, 식량난 해소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뭐라 그랬니? 승윤아 아까 두 가지 관점 뭐라 그랬어요? 승윤아 대북 지원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인도주의적 관점. 12번이 인도주의, 남북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지원을 하는 거고 13번이 상호주의라고 해요. 상호주의. 북한 하는 거 봐서 도와주기.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대북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통일 관련 섹션이고 마지막 통일한국의 미래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국가 하면서 무슨 뭘 바탕으로 문화국가는 뭘 바탕으로 해야 된다?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돼. 열린 민족주의. 열리는 다양성이고 민족주의는 주체성이죠.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체적으로 타 문화를 수용한다. 남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는데 그래도 남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우리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13번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열린 민족주의. 뭐 자유로운 민주국가, 뭐 자주적 민족국가, 뭐 정의로운 국주국가 이런 거 그냥 보면 되고요. 좋은 통일 한국이 되겠죠. 마지막 풍요로운 경제국가에서 또 유라시아 물류허브에서 무슨 단어가 나니? 유라시아 물류허브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아를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그리고 국토 영토가 커지고 인구도 늘어나서 내수 시장이 확대될 거니까 경제적으로도 커질 거고. 그래서 코리아 지금 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인이잖아. 코리아 주식이 후려쳐지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수능 문제고.